네, 먼저 식민지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한 뒤에 이 조선 교육의 기본 방침으로 동아주의와 차별주의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동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선인들의 그 민족 의식을 말살하고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의 그 생각과 문화 이것을 바꾼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동아주의를 실현한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이 동아주의 교육을 주로 우선은 일본어 교육 중심으로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조선사 교육은 시간 수를 대폭 줄이고 일본어 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그 커리큘럼을 짜도록 하고 또 이제 일본사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 한국사는 이제 일본사의 한 부분으로만 가르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학교의 어떤 그 제도에 있어서도 차별주의라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교와 조선인 학교를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따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인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소학교, 중학교 이런 단계를 밟아서 이제 그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반면에 조선인 아동들은 보통 학교를 마치고 고등 보통 학교를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본인 학교의 경우에는 소학교, 중학교가 5학년 이제 6학년, 5학년 이렇게 되어 있었던 반면에 조선인 학교는 보통 학교가 6학년이 아니고 처음에는 뭐 4학년, 나중에는 5학년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낮게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6학년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고등보통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5년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1910년대에는 적어도 이 학교를 이제 고등보통학교까지 마친다 하더라도 뭐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제 학력이 부족합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인 아동들은 학교 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본인들이 만든 이 교육을 위한 조합에서 이제 비용을 마련해서 자기들끼리 조합비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아동들은 사실상 의무 교육을 이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 조선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학교 조합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아동들은 이제 소수만 교육을 받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교육을 하지 못한 거죠. 또 조선인들의 그 보통학교 교육은 일본어 교육과 주로 실업 교육 중심으로 하도록 했고 중등학교도 주로는 이제 실업 학교를 많이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1911년에 조선 총독부는 조선 교육령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했는데 이게 이제 총독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제 재령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조선에서 만드는 법률입니다. 조선 교육령이라는 걸 공포했는데 거기를 보면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 이건 이제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죠. 일본에서 이 취지에 기초한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천황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을 육성한다 하는 게 이제 이 조선 교육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데라우치 총독은 당시 이제 유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요즘 말하면 담화문 같은 거죠. 조선에서의 교육은 특히 덕성의 함양과 국어의 보급에 둠으로써 이때의 국어는 일본어입니다. 제국 신민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유고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잘 알 수가 있죠. 병합 후에 이제 약간의 초등교육 단계의 보통학교나 중등교육 단계의 고등보통학교가 설립이 되었는데 1911년 당시 이 보통학교 수는 207개교였고 아동수 14,000여 명밖에 안 되어서 취학률이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보통학교에서는 일본어 학습이 이제 강요되어서 주 총 수업 시간 26시간 가운데 10시간을 일본어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 3분의 1이 넘는 이제 이런 시간을 일본어 교육에 할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시학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요즘은 이제 장학관, 장학사 뭐 이런 제도인데 당시는 이걸 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시학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의 교육에 대한 감시, 통제를 이제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일본들이 볼 때에는 조선인들은 굳이 중등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중등교육까지는 그냥 보통학교 교육만 시키면 된다. 이렇게 그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전혀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극히 소수를 만들게 됩니다. 1910년대 그들이 설립한 관립고등보통학교가 3개 학교,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가 1개교, 학생 수는 830명에 지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학교 관제라고 하는 것을 공포해서 전문학교 이제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성 전수학교, 의학전문학교, 공전 이런 것을 만들었고 18년에 와서 수원 농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없고 이제 전문학교 2년제 전문학교죠. 당시에 이 전문학교의 학생 가운데 그러나 또 조선인은 겨우 그것도 30%밖에 안 된다. 나머지 70%는 일본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들이 자기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걔들도 이제 이 대학 교육,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1910년대 이제 문화재의 파괴와 약탈이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1910년 이전에도 1905년 을사 조약 이후에 을사 늑약 이후에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 조선에 와서 그렇게 고려 청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굴꾼들이 일본인 도굴꾼들이 개성에 이제 몰려들어서 고분을 이제 고려시대 고분을 마구 파헤친 거죠. 그래서 고려 청자를 이제 꺼내 가지고 그걸 이또한테 이제 갖다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10년대에 들어와서도 그런 상황은 계속 되었고 특히 이 고구려 유적이 있는 이 평양 대성산 일대가 이제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고분들의 도굴이 이제 매우 심했고 대동강변 일대에서 1,400여 개의 고구려 고분이 도굴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철도를 놓는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군사 시설을 만든다는 이유로 이 서울에는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성이 이때 많이 파괴됐습니다. 요즘 다 이제 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도성이 많이 파괴됐고 각 지방에는 특히 삼남 지방에는 읍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나간읍성이니 뭐 해미읍성이니 고창읍성이니 지금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읍성이 전국적으로 약 110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읍성이 이제 1907년 이후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다 파괴되어 들어갑니다. 그 파괴한 이유는 이제 도로를 낸다 뭐 이런 핑계였지만 일본인들이 그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성벽을 다 이제 파괴했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유서 깊은 경상 가명이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 읍성이 있었는데 그 읍성이 이제 이때 다 파괴됐습니다. 만약에 그 100개가 넘는 읍성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하면 한국은 이 읍성의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관광객이 아주 무수하게 찾아왔겠죠. 근데 이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다 파괴됐습니다.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에서도 일본에도 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읍성과 비슷한 그런 성이 있었죠. 자기 나라에서도 명추신 이후에 그 성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다 파괴. 지금 가면은 성이 거의 남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 천수각만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천수각도 다 파괴했다가 파괴해서 옛날 게 남아 있는 게 아마 3개인가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새로 지은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막 다시 그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 지은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도 읍성이 이렇게 그 테두리가 하나 있고 또 밖에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거기도 일본에서도 다 파괴했어요. 조선에 와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조선의 읍성도 이때 다 파괴됐죠. 나간읍성 같은 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한 10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하면 정말 참 아주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됐을 텐데 너무 많이 이제 아쉽죠. 이제 와서 복원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게 됐습니다. 일본인들이 처음에는 도시로 이렇게 진출할 때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벽이 하나의 장애가 됐습니다. 성벽을 헐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던 관아터, 그래가 이제 관아들이 있는데 관아 건물들을 헐고 그쪽으로 일본인들이 쭉 들어가서 자기들의 거주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중요한 도시들을 이제 가보면 그 과거 일본인들이 살던 동네는 대부분 다 그런 관아들이 있던 그런 동네들이고요. 또 성벽이 이렇게 쭉 있던 그런 동네들, 이런 동네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산성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읍성은 이 성벽이 낮으니까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직하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이제 산성을 이제 의지해서 거기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같은 그런 읍성 같은 게 있으면 그 주변의 높은 산에 반드시 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이 올라가서 역시 이제 그런 그 유사시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산성들도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의 총독부 청사를 이제 1920년대 전반기에 만들게 되죠. 건설하게 되죠. 그 전에는 총독부가 이제 남산 쪽에 있다가 그리 옮겨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경복궁이 이때 이제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정전하고 경회루 뭐 이런 거 몇 개만 남고 대부분 다 이제 10여 동의 건물만 남고 대부분 다 이때 파괴됐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대원군이 다시 중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때 1910년대에 20년대에 거의 대부분 다 파괴됐다. 특히 그 창덕궁에 또 불이 났었어요. 1910년대에 순종이 살고 있던 창덕궁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복원하는데 그 경복궁의 건물들을 뜯어다가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도 망가지고 창덕궁도 망가지고 다 그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망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광화문도 이제 정문이었는데 그거를 동쪽으로 지금 민속박물관 있는 그 앞쪽으로 광화문을 이제 이전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 1915년에는 시정 5주년 기념 물산 공진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공진회라는 일종의 작은 박람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박람회 같은 거를 열면서 전국적으로 이 문화재를 출품하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이제 가정에서 갖고 있던 그런 문화재들을 이렇게 강제로 출품을 시켰고 그게 이제 공진회가 끝나면 돌려줘야 당연히 마땅한데 그걸 연구 자료로 이용한다는 구실로 그걸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총독부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걸 전시를 하고 또 일부는 그 공진회를 보러 왔던 일본의 황족들이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많은 문화재가 이제 개개인으로부터 이렇게
총독부에 의해서 약탈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총독 데라우찌도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불상, 특히 불교 쪽 관계 여러 그 문화재들이라든가 뭐 각종 서적이라든가 장신구, 금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데라우치가 이제 돌아갈 때 1916년인가요? 그때 돌아갈 때 그때 이제 일본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자기 고향에다가 조선관이라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1996년에 경남대학에서 이제 교섭을 해서 그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기증받는 형식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가와이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헌병대 대장을 이제 헌병대 대장의 힘을 빌려 가지고 강화도 전등사에 보관되어 있던 수천 권의 고서를 일본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토대학 그 도서관에 가와이 문구라는 걸 설치해서 지금도 거기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잘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하여튼 거기에 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재를 일본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약탈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교토에 여행을 가보면 그 사찰들이 많은데 사찰 앞에 이상한 이제 그 돌로 된 뭐 장승 비슷한 것들이 서 있는데 다 조선에서 온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그 문화재 조선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1910년대부터 많이 약탈되었고 나중에 이제 1965년에 이제 한일 이제 협정을 맺을 때 문화재 일부가 당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910년대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해서 3.1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강의 내용은 우선 3.1운동은 왜 일어났나 하는 것, 민족대표 33인은 어떻게 선정되었을까, 독립선언서는 어떻게 인쇄에 배포되었을까, 또 서울의 만세 시위는 어떻게 전개되었나, 또 지방의 만세 시위는 어떻게 전개되었나, 그리고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 이런 내용 순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3.1운동은 왜 몇 가지 좀 주제별로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우선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한국 병합입니다. 이건 뭐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지 않았으면 3.1운동과 같은 그런 독립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로서는 이것을 이제 참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봉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내재적인 원인으로서는 일제의 무단 통치를 들 수 있습니다.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가 매우 가혹한 것이어서 조선인들은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면서 천황이 일시 동인으로 조선인들을 다 같이 일본인과 똑같이 그렇게 대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그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어서 조선인들을 통치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건 총칼로 억압을 하고 자유를 다 빼앗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이제 더 가중되어 갔고 또 그 헌병 경찰을 동원한 문자 그대로 무단 통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여기에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재적인 원인으로서는 파리 강화회의와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겠죠. 차례대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단 통치로서는 우선 무력 억압을 볼 수가 있겠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헌병 경찰제나 또 경찰범 처벌 규칙, 태형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족적인 차별로서는 조선인들에게는 참정권을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선거를 한다든가 이런 권리가 전혀 없었고요. 또 교육, 인사, 또 은행에서 대출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민족적인 차별이 아주 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었다. 일본인 농업 이민들이 이제 동적 이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조선에 들어왔고, 또 육지면과 뽕나무를 강제로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제 도로를 개설할 때 농민들을 동원해서 부역을 시켰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불만 요인이 되었던 거죠. 또 이제 외재적인 원인으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1918년 1월 8일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미국 의회에서 평화조약을 위한 14개조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죠. 그래서 유럽의 질서를 다시 이제 짜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윌슨이 하나의 원칙으로서 14개조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발칸반도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칸반도는 뭐 지금도 복잡하지만 이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도 발칸반도였었고, 그 여러 민족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 갈등이 심하고 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발칸반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인 2월 11일에 의회 연설을 하면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민족이 국제회의나 적대국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한 통치자에서 다른 통치자로 양도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국제회의나 그런 그 당사국 간의 적대국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 비슷한 그런 지배 지역을 너한테 주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민족적 열망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의 어떤 그런 의사, 이것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죠. 민족은 그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통치될 수 있다. 이게 민족 자결인 거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제창을 했어요.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그 이전부터 조금씩 이미 있었기 때문에 1918년 12월에 이제 1918년 연초에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1918년 12월에 이 약소민족 동맹회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뉴욕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 이 평화회의가 이제 19년 1월 달에 열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또 새로 만들어질 국제연맹에도 약소국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1919년 1월에 파리 강화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한 이제 그 강대국들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는 그거를 보이콧했습니다. 그거를 적용할 수는 없다. 역시 강대국의 의사가 중요한 거지 무슨 그 지배를 받는 약소민족의 의사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우리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1919년 1월에 열린 파리 강화에서는 민족 자결주의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윌슨이 이야기를 했고 약소민족 동맹회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파리 강화회에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그 3.1운동 당시에 그러면 여기에 그 참여했던 주요 지도자들이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또 파리 강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우선 그 실제로 이 3.1운동이 진행되는 그 준비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거를 조직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최린입니다. 그래서 이 최린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윌슨의 교서 14개조 가운데 제5조 및 제14조의 취지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국민이 민족 자결을 발표하면 즉시 강화회의에서 문제가 되어 그것을 의논한다는 것이므로 그렇게 해서 독립을 허락받고 싶은 생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시점에서 한국인도 민족 자결주의의 뜻을 재창해서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문제가 상정되어 독립을 허락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운동의 목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를 목표로 해서 3.1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도교 쪽의 민족 대표였던 권동진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처럼 우리들이 씨앗을 뿌려두면 언젠가 반드시 싹이 트고 또 누군가 독립의 뜻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곧바로 결과까지 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파리 강화회의를 목표로 만세를 부르긴 했지만 그러나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곧바로 독립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면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3.1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당시 그 중앙고보 교사인 현상윤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리 평화회의가 우리 문제까지 토의하지 않을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파리 평화회의에서 토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파리 회의에 각국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고 만세운동까지 일으킨 것은 독립운동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3.1운동이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분명 독립을 위한 중대한 단계와 토대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현상윤 선생도 파리 평화회의에서 우리가 독립되기는 어렵다. 거론되지도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제1단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 노동자들이 만세를 많이 불렀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인쇄직공인 뭐 박한주, 구도직공 황인수, 직물직공 남한근, 유지 제조업자 뭐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 체포해서 이제 신문하는 데서 할 때 경찰이 도대체 너희들은 왜 만세를 불렀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세를 불러야 조선이 독립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파리 강화회의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만세를 불러야 된다. 그래야 조선이 독립된다. 라고 하는 소문이 쫙 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어쨌든 이게 바로 독립은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우리가 우리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3.1운동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민족 대표 33인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나오는 이름들이 이제 그분들인데요.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그다음에 김환규부터 시작해서 쭉 홍기조까지 앞에 네 분은 이제 그 대표 중에 대표입니다. 그래서 손병희는 천도교, 길선주, 이필주는 기독교의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 그다음에 이제 백용성은 불교 대표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제 그 이름을 배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33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선정했을까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자, 당시 매일신보에 보면 독립당 수령 48인 이렇게 나왔는데 33인 플러스
16인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인은 안 들어갔지만 운동을 준비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16명이 또 있습니다. 아까 현상윤이라든가 뭐 송진우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 운동의 준비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최남선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민족 대표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족 대표는 천도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 대표만 들어갔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민족 대표라기보다는 그냥 따로 이제 16명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같이 이 48명이 같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48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문에는 독립당 수령 48인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신보 당시 총독부 기관지이긴 하지만 이제 전면에 이들의 48명의 이 사진을 싣고 이름을 쭉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뽑혔을까? 우리가 이제 민족 대표 33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뽑아준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민족 대표를 자처했다니 좀 너무 좀 이렇게 건방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독립선언문에다가 이제 조선민족 대표 이렇게 하고 이름을 쭉 다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진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제 조선인들의 의사를 대표한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개인으로서 이런 지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조선인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법적 책임은 우리가 다 지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3.1운동의 준비 과정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이제 조직이 천도교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보다는 당시에 천도교가 훨씬 세력도 크고 돈도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2월 1월 달부터 이미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천도교와 기독교가 합작을 해서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이게 잘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평안북도에 이제 있는 남강 이승훈 선생, 정주에 있는 남강 이승훈 선생을 서울로 오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앞서 본 최린이 이제 만나서 협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천도교 쪽의 최린과 기독교 쪽의 이승훈 선생 이 두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서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날 비로소 합작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보았죠. 기독교 쪽에서는 그냥 우리가 따로 하자 하는 이제 목소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쪽에서 의사가 잘 모아지지 않아서 협상이 잘 안 됐는데 이제 천도교 쪽에서 이제 기독교 쪽에 이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제 과감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 남강 이승훈 선생한테 이 운동을 한다면 기독교 쪽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요? 그랬더니 한 5천 원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5천 원을 이렇게 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5천 원이면은 한 5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꽤 큰 돈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손병희 선생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쪽에 드려라 이렇게 갖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50억이 아니라 5억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더니 5억이죠. 5억 정도입니다. 5억 정도를 이제 이렇게 현재로 가치로 보면은 그걸 이제 준 것이죠. 그리고 또 천도교 쪽은 따로 또 역시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당시 5천 원을 가지고 따로 또 이제 운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합의가 된 날짜가 2월 14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독립 선언을 하고 또 독립 청원을 하자 이 두 가지를 운동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독립 청원은 조선 총독부 또 일본 정부 또 미국 정부 또 파리 강화회 이런 데에 독립 청원을 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내에서는 독립 선언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정한 거죠. 그래서 선언문과 청원서를 다 따로 썼습니다. 그걸 전부 이제 최남선 선생이 다 쓰게 되는 거죠. 2월 25일 날 이제 민족 대표 33인을 이제 선정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천도교에서 15명, 기독교에서 16명, 불교에서 2명을 선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3인 숫자를 정했어요. 천도교 쪽은 바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사불란한
하나의 그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 쪽은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또 지방에 뭐 이렇게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천도교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연락도 잘 안 되고 전화로 또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 서울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이제 뽑아서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사람을 직접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제 가서 민족대표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설득하고 도장을 받아갖고 왔죠. 도장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도장을 다 찍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지방에 내려간 이제 그 사람들이 설득을 해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나는 못하겠다. 민족 대표 못하겠다. 이거는 갔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난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910년대 초반에 이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12년 경에. 그때 백오인 사건 때 이 105명이 체포되어서 갔는데 무수하게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몇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다 기독교 쪽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벌벌 떤 거죠. 이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잘 못하겠소 이렇게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소식이 26일 날 이제 서울에 다시 이제 신부름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26일 7일에 돌아와가지고 이러이러면 못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새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7일 날 낮에 이제 기독교 쪽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정이 완료된 게 27일 날 오후 5시 경입니다. 오후 5시 경. 그리고 이제 그 이 독립 선언서를 이제 그 인쇄를 하게 되죠. 그건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2월 27일 날 밤에 독립 청원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4일부터 27일, 8일 한 나흘 정도 사이에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그 비밀이 누설이 안 되고 3월 1일까지 잘 지켜진 이유는 날짜가 워낙 짧았다 하는 것입니다. 24일 날부터 시작해서 3월 1일까지 일주일도 안 되는 이런 짧은 기간에 이게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 누설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1926년에 있었던 60만 세 운동은 너무 일찍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밀이 누설이 되고 삐라가 발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운동 자체가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어렵게 해서 사실 오히려 이제 천도교 기독교가 어렵게 합작을 했기 때문에 늦게 합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사실. 자, 33인의 그 각오를 보면 이승훈, 양전백, 이명로 이분들은 백오인 사건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백오인 사건 때 이미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온 목숨입니다. 그때 죽은 셈 치고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쪽에서 그 중견 그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빠졌기 때문에 분이 그래서 이 5명이 30대의 그 젊은 이제 목사라든가 뭐 이런 전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민족 대표로 들어가게 됐죠. 무려 YMCA 총무하던 박지도 또 중앙교회 전도사인 김창준은 나이 30살입니다. 민족 대표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때 이제 여기에 기독교적 대표로 들어가게 됐죠. 당시 이제 김창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있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괜찮겠냐 이렇게 했는데 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민족 대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독립선언서는 어떻게 인쇄 배포가 되었을까요? 1월달 무렵에 이제 최린, 최남선, 현상윤, 송진우 이 네 사람이 중앙고보 이제 당시는 중앙학교인데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았고 천도교와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 합작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최남선이 쓰기로 했죠. 당시 28 독립선언서는 이광수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최남선이 듣고 이 3.1운동에 이 독립선언서는 반드시 내가 쓰겠다. 일종의 좀 라이벌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이 이거를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써가지고 초고를 만들어서 천도교 쪽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까지 다 보고 좋다. 이제 이렇게 그 승낙을 한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4일에 천도교와 기독교가 합작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고 27일 모임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33인 이제 민족 대표 추가로 선정하는 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모임에서 27일 날 낮에 점심 때 이제 이 선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쪽에서도 한번 거기서 돌려본 거죠. 그리고 승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 승인이 이제 나니까 최남선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신문관이라는 이 인쇄소에서 선언문을 조판을 하게 됩니다. 활자로 조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최린의 집으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당일날 오후에 이제 오후 늦게 이제 보성사 천도교 쪽의 인쇄소인 보성사 사장 이종일이 김홍규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조판된 선언문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당시 보성사는 어디 있었냐 하면 지금 조계사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거기가 중동 학교가 있었고 이제 중동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다 천도교 쪽 학교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인쇄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쇄를 하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당시 보성사는 조선에서 가장 큰 인쇄소입니다. 인쇄기가 제일 좋은 인쇄기가 거기 있었어요. 천도교 쪽이 돈이 많으니까 인쇄소도 좋은 걸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쇄기 3대를 가지고 이걸 인쇄한다.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3인 민족 대표가 확정이 안 됐어요. 27일까지도 27일 날 낮까지도. 그래서 27일 날 오후 5시경에 확정이 됐고 연락이 오니까 이제 이거를 그 조판을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들어갔던 이름을 빼고 새로 넣고 또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이 작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난 게 7시 27일 날 저녁 7시에 수정이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활판이 있으면 거기에 지형을 뜹니다. 종이로 이렇게 압착해서 눌러가지고 지형을 뜨고 그 종이에다가 납을 들이부어서 연판이라는 걸 만들어요. 연판이라는 걸 만듭니다. 납연자죠. 연판이라는 납으로 된 판을 만들어서 그 연판을 인쇄기에 거는 것입니다. 인쇄기에 걸어서 그걸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선언문을 찍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판을 제작해요. 그래서 연판을 3개를 제작했어요. 예, 이제 나중에 그 3.1운동이 이제 3월 1일 날 이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경찰이 이제 보성사에 가서 그 이 지형을 이제 압수를 하게 된 지형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도 어쨌든 27일 저녁 7시부터 7시에 이제 이런 작업들이 9시까지 진행이 됐고 9시부터 11시까지 인쇄기 3대로 21,000부를 인쇄했어요. 각각 7,000부씩 인쇄기를 돌려서 2시간 만에 인쇄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빨리 된 거죠.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오전에는 또 조선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인쇄를 했습니다. 이 보성사의 이제 사장이 이제 바로 이 이종일이라는 분입니다.
이종일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쇄를 모두 책임지고 그 앞서 보는 그 김홍규라고 하는 공장장을 시켜서 인쇄를 진행했어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독립선언서의 그 원본의 모습입니다. 흔히 이제 공약 3장은 그 한용운 선생이 썼다, 만에 한용운 선생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불교 쪽에서는 계속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면 그건 한용운 선생이 쓴 게 아닙니다. 한용운 선생이 자기가 그걸 썼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썼다면 그 경찰에나 이런 데 가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한용운 선생이 왜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썼다면.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한용운 선생의 제자가 나중에 훗날 제자가 이제 우리 스승인 한용운 선생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용운 선생이 이 선언문에 손을 댈 그 시간이 없었어요. 최남선이 다 이제 써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성사에서 바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한용운 선생이 이것을 여기에 손을 댈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용운 선생이 그런 역할을 이 선언문에 관해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공약 3장은 굉장히 앞의 문장보다는 조금 그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최린이 그렇게 써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천도교 쪽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최린이 그런 이제 내용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훨씬 더 좀 강력한 그런 투로 이 공약 3장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이 아니라 사실은 공약 3장은 최린과 최남선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보성사의 공장장으로서 당시 이제 인쇄를 책임진 실무자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독립선언서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인쇄기가 3대 걸려서 이렇게 지형 3개를 만들어 찍었는데 거기에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3종류가 다 이제 활판을 가지고 종이를 찍으면서 약간씩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인쇄된 것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최남선이 운영하는 신문관에서 직접 찍은 선언서도 있다. 최남선 신문관판이라고 하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럴 겨를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민족 대표의 이름을 고쳐야만 했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관에서는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독립선언문의 내용 가운데 그 대목만 보면 오두원 차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래서 이 독립국, 자주민 이거를 이제 맨 앞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맨 앞에 뭐라고 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조선은 독립국이고 조선인은 자주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구하여 그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한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 문장은 아주 명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성사 공장장이었던 김홍규의 진술을 보면 여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보면은 누가 시킨 것이냐? 사장 이종일이가 시킨 것이요. 정판은 최남선의 인쇄소에서 가져왔다 하니 그런가 사장의 말이 최린의 집에 그 판 짜놓은 것이 있으니 갖다 박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어. 그 판대로 인사하였는가? 이름 몇 자를 고친 일이 있어. 아까 민족 대표 이름을 고쳤다는 거죠. 고친 일이 있고 원본은 고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쇄는 선언서 22,000장을 박아서
이종일에게 주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인쇄하기는 2월 27일 오후 11시부터 시작하여 그 이튿날에 마쳤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27일 오후 5시에 판에 잘못된 것을 다 고치어서 다 바꾸고 나니까 오후 11점밖에 되지 않았어. 11시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튿날 이종일의 명령으로 독립신문 만장을 박았는가 3월 1일에 인쇄하였어요. 그러니까 3월 1일 오전에 이제 독립신문 조선독립신문 1만 장을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 상당수를 파구다공원 탑골공원으로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들고 나와서 이제 시민들한테 뿌렸던 거죠. 그 조선 독립신문이 그래서 널리 이제 알려졌다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독립선서를 이제 배포를 합니다. 27일 날 밤에 찍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지금 천도교 교당 옆에 있던 이종일의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거죠. 지금 그 조계사 있는 데서 천도교 교당까지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몇백 미터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데 밤이니까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그 중간에 또 파출소도 있고 그래서 그 리어카 밑에다가는 선언문을 이렇게 깔고 위에다가 족보를 깔았어요. 평소에 그 인쇄소에서 족보 인쇄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문 중에 그래서 그 족보를 위에다가 쫙 까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장을 이제 덮어서 갖고 가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이제 불렀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족보예요 이게. 아 족보 인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 그럼 뭐 가져가거라. 이렇게 해서 무사 통과 해가지고 이제 이종일의 집에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28일 3월 1일 하루 전날입니다. 28일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도교, 기독교, 불교 학생 대표들이 계속 그 집에 찾아옵니다. 계속 그 집에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 비표 같은 걸 받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나눠주는 거죠. 천도교 쪽에 제일 많이 나눠졌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김상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안북도 쪽의 천도교 대표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그 천도교의 세력이 제일 강한 곳이 평안북도입니다. 당시에. 그 때문에 제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5,000매나 가지고 그쪽으로 갔죠. 2만 1,000매 가운데 5,000매 한 거의 4분의 1을 평안북도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전라도에 2,000매, 강원도에 한 2,000매, 황해도에 한 1,000매 이렇게 보냈습니다. 기독교 쪽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평양 쪽으로 한 1,200매 보냈고 지방으로 남쪽 지방으로는 이갑성이 600매를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대구, 마산, 군산 이런 데 또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 쪽에서는 한용운이 3,000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눠줘 중앙학림이 이제 불교 쪽 학교죠. 나눠줘서 그 학생들이 전국으로 이제 사찰에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학생단은 이갑성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족 대표로 가장 나중에까지 이제 살아있었던 분이 이갑성이시죠. 이갑성이 이제 2,500매로 가져와서 강기덕을 통해 가지고 학생 대표들에게 고보 쪽의 학생 대표들에게 그거를 나눠줍니다. 고보라든가 전문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뿌렸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서울 시내에 이제 3월 1일 날 뿌리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거를 주로 기차를 타고 사람들이 이제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3월 1일 날 바로 해야 되니까 28일 날 야외 그걸 자기들이 들고 기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서 아니면 걸어가고 이제 그 기차 내려서는 이제 당시 다른 뭐 차편도 없으니까 걸어서 그걸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보성사 직원이었던 이제 인종익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경찰이 대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이 참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전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성공을 기대하고 벌인 일도 아니다. 이번에 우리가 좌절하면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너희들이 100명을 죽이면 또 다른 100명이 나올 것이다. 당신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소용이 없다. 한번 터진 물길은 이제 계속해서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하는 것을 이분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종이라는 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3.1운동을 그 대표하는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만세 시위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하는 걸 보면 3월 1일 오후 2시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이 있었고 같은 시각에 이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의 만세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다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밤에 3월 하루 전날 밤에 이제 기독교하고 천도교 쪽 대표들이 손병희의 집에 다 모였습니다. 서로 인사라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최린 선생이 이제 손병희 선생한테 보고를 하기를 내일 학생들도 탑골공원으로 많이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이제 민족 대표가 거기에 이제 모여서 선언식을 하게 되면 경찰이 당연히 잡으러 오겠죠. 왜냐하면 탑골공원은 바로 앞에 그 파출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왼쪽에 나가다 왼쪽에. 그래서 경찰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연락해서 경찰들이 잡으러 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하고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우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고 이 선언식이 이제 엉망이 될 수가 있다. 이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민족 대표들만 따로 모여서 식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어디서 할 것인가? 손병희 선생이 평소에 잘 가던 이제 음식점인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태화관에서 모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손병희 선생은 아침에 일찍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 바로 옆에 그 부분입니다. 거기 이제 가회동 쪽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좀 피신해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3월 1일 아침에 성질 급한 학생들이 그 독립선언서를 벌써 뿌리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에 뿌리라고 했는데 이미 오전부터 여기저기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경찰의 손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정보가 셀지도 모르고 그래서 손병희 선생은 이미 일찍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데 있다가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대화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제 2월 28일 날 밤 늦게서야 이제 이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아침에 이제 태화관으로 이제 쫓아가는 거죠. 낮에 3월 1일 12시쯤에 쫓아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미 미리 와 있던 사람들 또 나중에 또 오는 사람들한테 학생들이 탑골공원에 기다리고 있으니 그쪽으로 다 가십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죠. 근데 손병희 선생이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하겠다. 저는 못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오후 2시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학생 대표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청년이 이제 마침 그 선언문 하나 구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나서서 팔각정에서 이제 당시 육각정인가요 당시에는 거기 나서서 이제 선언문을 이제 낭독을 했죠. 낭독을 하고 만세를 부르고 아까 말씀드린 조선 독립신문 그게 거기에 배달돼 왔어요. 그 보성사 직원이 거기에다가 몇천 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은 선언문은 거기서 많이 못 받고 주로 그 조선 독립신문을 많이 이제 보고 그걸 들고 나와서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거기서 탑골공원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종각 있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만세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태화관에 있던 분들은 거의 29명이 모였습니다. 29명이 지방에서 오보돌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처. 그래서 29명이 거기 모여가지고
선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뭐 그 전날 선언문은 다 읽어 봤어요. 그래서 따로 그걸 읽는 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낭독은 하진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만 그걸 읽고, 그리고 이제 한용운 선생이 이제 일어나서 이 운동을 하는 그 취지가 뭔가,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지 삼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종로 경찰서에 이제 그 전화를 하라고 이 태화관 음식점 주인을 불러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여기 있다고 종로 경찰서에 이야기해줘라. 이제 우리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붙들려 가서 우리 책임을 다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서는 그 경찰 쪽에서는 3월 1일 아침에 이미 이게 삐라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있는 중에 종로경찰서 쪽으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오후 한 3시경에 전화가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인력거 몇 대를 가지고 태화관으로 갔어요. 당시 종로경찰서가 지금 종로 그 종각 사거리 있는데 그 부분에 있었거든요. 얼마 안 돼요, 거리가. 그래서 바로 인력거를 가지고 갔는데 그 손병희 선생이 인력거가 뭐냐? 자동차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를 두 대인가 세 대인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민족대표들을 그 싣고 경무총관부, 어디 있으냐면 현재 남산 한옥마을 있는데 경무총관부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그 다 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경찰의 총본부니까 그쪽으로 다 이제 내리고 가서 거기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겨우 차 2대인가 와가지고 그걸 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마 몇 시간 걸렸을 겁니다. 아마 1~2시간은 걸렸을 거라고 보여지죠. 막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는 막 당시 만세분들하고 학생들이 만세분들하고 엉망이었을 것이고, 처음에는 경찰이 몰랐어요, 전혀. 그래서 대비를 막지를 못했어요. 한참 동안 오후 2시부터 한 4시 전까지는 경찰이 전혀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만세 부르고 다닌 거죠. 대한문으로, 그다음에 서대문으로 막 이렇게 그 정동으로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수백 명이 만세를 이제 부르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날 그 오후 한 5시경에 학생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충무로 쪽으로 갑니다. 명동 쪽에 그 충무로 쪽으로 가죠. 왜냐? 조선 총독부가 남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쪽으로 가서 만세를 부르가 이렇게 된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수백 명이 이제 몰려갔어요. 경찰 갖고는 못 막겠다고 당시에 그 총독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막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과 이제 충돌이 있었고 학생들을 잡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월 1일 날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3월 5일 날 이제 학생들은 그 전에 이 천도교와 기독교가 합작을 할 때 학생들도 따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안 이제 최린 선생이 이제 우리도 같이 학생들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독립선언서를 받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3월 1일부터 적극 참여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그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3월 5일 날 우리는 독자적으로 따로 시위를 하자 결정을 했어요. 3월 3일에 고종의 인산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3월 5일 날 하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3월 4일 날은 이제 고종 인산이 끝나고 이제 그 행렬들이 이제 금곡 지금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역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니까 3월 4일까지는 이제 기다렸다가 3월 5일 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3월 5일 날 아침 9시에 기습적으로 남대문역, 지금 서울역이요. 그 당시 이미 남대문역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수천 명이 모였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그 인력거를 이제 2대를 빌려서 학생 대표 둘이 인력거 위에 이제 올라서서 이제 깃발을 막 흔들면서 이제
만세를 이제 선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인력거를 쫙 포위를 이제 옹호를 하는 거죠. 옹위를 하고서 이제 서울역 앞에서부터 지금 서울역 앞이 당시 남대문역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남대문 쪽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을 하면서 이제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었던 거죠. 장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여학생들도 그때 이제 많이 참여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경찰은 그 대한문 앞에 덕숭 앞에서 시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정보를 얻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대문 쪽에서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쫓아와가지고 이제 시위를 진압을 하고 학생들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게 3월 5일의 일이었어요. 그 뒤에 21일까지는 좀 조용했는데 22일에는 이제 서울에서 노동자 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 뒤쪽에 그 동네 이름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예 그쪽에서 서울역 뒤쪽인 동네 그 중림동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노동자 대회라는 게 열려 거기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당시. 그래서 거기서 노동자 대회가 열렸고 한번 그게 터지니까 23일부터 27일까지 매일 밤 서울의 곳곳에서 만세 시위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일대로 이것이 확산된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격렬한 시위가 3월 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가장 격화된 시기가 3월 말 4월 초 이때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시기가 바로 3.1운동이 가장 격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독립선언식이 열린 태화관의 당시 모습이죠. 태화관의 독립선언식에 29명이 참석을 했던 걸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의 모습인데요. 육각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각정이 있는 거죠. 육각정이 여기에서 이제 그 학생이 아니고 30대 청년인데 나서서 이렇게 이것을 선언문을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훗날 해방 이후에 이제 그 여기서 기념식을 한 장면인데 매우 이와 유사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진을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덕숭 앞에 만세 시위가 열린 장면. 이게 유일하게 3월 1일 날 찍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사진입니다. 이 만세 시위를 전체적인 모습으로 잡은 거는 이건 스코필드 박사가 찍은 겁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지금으로 치면은 그 뭡니까 그 서울역 시청 앞에 있는 프라자 호텔인가요? 그쪽에 건물들이 있었고 거기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보고 찍은 겁니다. 그분이 이제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잖아요.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당시 이갑성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갑성이 내일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거니까 이제 그 사진을 좀 찍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막 이렇게 이 그 덕숭 앞에 정동 시청 앞 지금 이 그 현재 시청 앞에 이쪽 동네 또 서대문 쪽까지 서대문 쪽에는 당시 프랑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사관 그쪽으로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했어요. 왜냐하면 파리 강화회가 열리니까 파리 강화회 우리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프랑스 대사관 앞에 가서 당시 프랑스 이제 그 영사관이죠. 거기 가서 이제 그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마구이제 다녔던 거예요. 이때 스코필드 박사가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일날 경성여자고보 학생들이 종로에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한때는 이 사진이 뭐 기생들의 시위가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여학생들의 당시 복장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이제 특히 경성여고보에서 지금 경기여고죠. 지금 경기여고의 전신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종로 일대에서 시위를 했다 하는 걸 이제 누가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날 남대문역에서 시위를 할 때 그걸 이제 지도한
사람, 김원벽과 강기덕 두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그렇죠. 나중에 아마 찍은 사진들일 겁니다. 두 사람 다 나중에도 이제 활동을 했고요. 청년운동 이런 걸 했고, 김원벽은 좀 일찍 죽었습니다. 강기덕은 좀 오래까지 사셨고 해방 이후까지 사셨고, 그리고 지방의 만세 시위를 보면 3월 1일 서울과 평양 외에도 6개 군에서 만세 시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3, 4월에 걸쳐서 전국으로 확산됐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4월 초가 그 4월 초가 이 591건으로 만세 시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4월 상순이 가장 많다. 그 다음이 3월 하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에서의 노동자 대회 이후에 이 시위가 격화가 됐고 그것이 경기도라든가 뭐 이 주변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시위 분위기가 이제 고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4월 중순부터는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본에서 군대가 증파되어 와요. 일본에서 수천 명의 군대가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농촌 지역에 쫙 다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세 시위를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뚝 떨어진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3월 초순에는 주로 북부지방과 남부지방, 3월 중순에는 남부지방, 3월 하순에는 중부지방, 그리고 4월 상순에는 전국으로 이제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이제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이제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 각 도별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위가 일어난다 하는 그 건수를 이제 쓴 것인데 역시 경기도와 경성을 포함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시위가 있었다. 415건의 시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안남북도는 천도교도 강하고 기독교도 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3.1운동은 조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운동은 그러니까 평안도가 가장 그 만세 시위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쪽은 이제 그 유림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합천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이제 주로 유생들이 그 향교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 운동을 이제 모의를 해서 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게 그 호남 쪽이 운동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89%밖에 안 돼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학은 한참 멀죠. 1894년이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독교 쪽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주, 군산, 목포, 순천 이런 데는 기독교가 좀 있죠. 많지는 않지만 호남 쪽이 이렇게 된 것은 1907년 이후에 여기 호남에서 의병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호남 의병. 그러니까 전국에서 의병이 가장 격렬했던 곳이 호남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당시 일본군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호남 지방의 의병을 토벌을 했습니다. 1909년에 토벌 작전을 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희생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이거를 주도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피해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3.1운동 때 이와 같이 이제 그 봉기가 좀 적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뭐 교세도 워낙 약하고 천주교는 이 당시에 굉장히 친일적으로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1910년대에 아주 친일적이었습니다.
총독부와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그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쪽은 뭐 거의 그 기대할 수가 이제 없었죠 당시에. 또 어디 유림은 호남의 유림이요. 네. 아 33인에 접촉을 했죠. 서울에 있는 유림 대표들로 간주될 수 있는 이용직이니 몇 사람들을 접촉을 했는데 김윤식이라든가 그분들이 거절했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림들이 거기에 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림들 가운데 김창숙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탄을 했죠. 그때 이제 김윤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면 전국의 유림들이 쫙 동원이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힘이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여가 안 된 겁니다. 1910년대에 그 총독부가 유림들을 철저하게 친일화시키고 있었어요. 그 향교 조직을 통해서 전국 유림들을 이제 경학원이라는 것을 당시에 이제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만들고 유림들한테 막 돈을 많이 뿌려서 상당히 그 친일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은 유림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 유림들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운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당시 민족 대표로서 여기 참여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겁이 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세시의 그 유형을 보면 크게 이제 전국적으로 만세가 많이 일어났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그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시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항의하는 그 시위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공공기관을 점거하거나 공격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항의 시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만세 장터나 이런 데서 평화적으로 만세를 불렀는데 이 순사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면서 뭐 칼을 막 휘두른다든가 이렇게 이제 해서 뭐 사람들이 다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그 주동자들을 이제 순사 주재소나 이런 데로 붙잡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서 석방하라고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예 그런 그 순사 주재소나 혹은 면사무소 세 번째 유형은 아예 순사 주재소나 면사무소 이런 것을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돌을 들고 가서 돌을 던지는 거죠. 전 사람들이 석전에 아주 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돌들을 모아가지고 갖고 가서 일단 돌을 이제 던져서 그런 순사 주재소나 면사무소의 유리창을 이제 다 깨뜨리고 그다음에 직접 그 안으로 막 들어가서 사람들을 끄집어 내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되게 발포가 있죠. 총을 쏘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다시 제 2차 습격이 또 이제 그 뒤에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다. 자,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가 가장 그 격렬했던 곳을 꼽아보면 이런 곳입니다. 평북 의주의 옥상면, 황해도 수안군의 수안면, 경기도 안성군의 양성 원곡면, 평남 강서군의 반성면, 경기 수원군의 우정면과 장안면, 경북 안동군의 임동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세 시위가 격렬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폭동의 수준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경찰과 면사무소 이런 데를 이제 습격해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거의 뭐 조선 후기에 있었던 밀란과 거의 유사한 그런 양상을 띈다고 볼 수 있죠. 경기도 수원군의 우정면과 장안면은 그 바닷가에 있는 곳인데 그 바닷가에 간척을 하면서 10년대에 간척을 하면서 그 면민들을 부역으로 동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면장에 대해서 다 이제 앙심을 품고 있었고 언젠가 보복을 우리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면사무소를 막 습격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고요. 경기도 안성의 양성과 원곡은
뭐 아주 그 전국적으로 이제 격렬했던 그런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 이제 만세 시위가 학살로 이어진 것은 이제 바로 이 제암리,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암리 학살 사건이 나서는 그냥 일어난 건 아니고 먼저 만세 시위가 있었어요. 이 그 동네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고, 이거를 진압하러 온 이제 일본 군인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주민들을 학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헌병들은 평소에 좀 민간인들을 접했기 때문에 학살하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일본 군, 순수한 군대들이 이제 진압하러 들어온 경우에는 학살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온 군대가 또 수천 명이 추가로 파견되어 오니까 사람들이 겁이 났죠. 쟤들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 만세 시위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만세 시위는 평화 시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러나 일부는 폭력 시위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한데요. 전체 시위 가운데 보면 70 내지 85% 정도는 평화적인 시위였다. 여러 통계가 나오니까 각각의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통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70 내지 85%는 평화적인 시위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세 시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만세를 부르게 한 게 정말 절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세를 부르게 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만세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도 않았고 대한제국 시기에 처음 그 이제 황제가 뭐 즉위식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만세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만세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이 3.1운동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 만세라고 하는 걸 하게 됐을까? 이게 참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신문에 보면 다 만세 운동이라고 나옵니다. 독립만세 운동, 조선 독립 만세 운동 이렇게 쓰거나 그냥 만세 운동이라고 쓰거나 만세라는 말이 이제 등장한 거죠. 이게 참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을까?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안중근 의사가 또 히로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한 뒤에 거기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만세를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말로 이제 그 허란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안중근 의사에 관한 여러 글들이 국내에 발표가 됐고 책으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1910년대 사람들이 만세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진 조금씩 알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최린이 천도교 쪽의 최린이 손병희 선생하고 상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손병희 선생이 반드시 그 비폭력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최린이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어떻게 비폭력으로 운동을 할 것인가. 뭔가 하여튼 그 의사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만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 쪽과 기독교 쪽에 만세를 부르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만세 시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냥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통일된 그 의사표시의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만세였던 거죠. 그냥 굳이 뭐 조선독립 만세 안 해도 그냥 만세만 불러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60만세 운동 때도 그때도 그냥 만세 했어요. 만세를 불러요. 꼭 앞에 뭐 독립만세 안 하고 그냥 만세만 부른 거죠. 그렇게 해도 이제 저건 독립만세 운동이다라고 다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세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때는 이제 새로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봅니다. 만세 시위의 희생자가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하는 게 또 논란이 많은데요. 박원식 선생이 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책에 보면 7,509명이 죽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과장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조선 헌병대 사령부에서 집계한 걸 보면 553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다 이렇게 DB화했습니다. 그랬더니
725명에서 934명 이 사이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정확한 숫자일 거라고 봅니다. 뭐 1000명이 조금 넘을 수도 있긴 있는데 한 1000명 안팎 이 정도가 아마 당시 그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 혹은 시위 직후에 사망한 사람들이 아마 그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세 시위 피검자의 직업을 보면 이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이 이제 19,000여 명 되는데 농업이 한 반쯤 되고 농민이 한 반, 그 다음이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직, 일용 노동자, 공무자, 대사업, 종교인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농민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종교인들도 꽤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시에서는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3.1운동 당시에 우리 민족은 자주 독립을 선언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자주 독립입니다. 그래서 자주 독립을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일제 통치를 무한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하게 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치 교화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컬처가 아니고요, 문치 교화를 줄인. 그러니까 이제 무단 통치는 총칼로 그 통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 통치라는 것은 글로써 통치하겠다. 총칼을 많이 안 쓰겠다. 뭐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이게 문화 통치 때에도 역시 뭐 여전히 그 억압적인 통치는 계속이 되는 거죠.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요, 그 하나의 뭐 슬로건 정도로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것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1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선 독립신문요? 있습니다. 그날만 한번 제작하고 그 뒤로는 따로 뭐 2호나 3호 나온 건 없습니다. 10호가 넘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조선 독립신문은 한번 나오니까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만들면서 신문을 거기에 조선 독립신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드는 주체가 바뀌면서 계속 발간이 됩니다. 한 장짜리, 뭐 두 장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발간이 돼서 3.1운동 당시에 특히 서울에서 특히 학생층, 청년층이 그런 그 신문 형태의 삐라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하죠. 그리고 당시에 그 경찰 당국에서 그걸 다 이렇게 입수해가지고 원본은 남겨놓지 않았지만 그걸 다 일일이 내용을 베껴서 자료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시에 만세 소요라고 했죠. 당시에 만세 소요. 예, 만세 소요. 그러니까 만세라는 말이 그렇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만세 소요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아니면 그냥 3.1 뭐 소요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가 그렇게 불렀죠. 소요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예. 대만에서는 이와 같이 큰 운동은 없었습니다. 예, 대만은 아시다시피 그거는 당시 독립국이었다가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니고 중국의 한 성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부의 지역에 불과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런 의식이 없었던 거죠. 정조국 쪽에서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재정적으로도 상당 부분을 담당을 했고. 그렇죠. 예. 예. 천도교가 지금은 뭐 교세 굉장히 약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세도 굉장히 강했고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손병희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 옥살이를 좀 하시다가 병이 나셔가지고 병보석으로 나와서 몇 대 뒤에 돌아가셨죠. 바로 오래 못 사시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뭐 손병희 선생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3.1운동은 손병희 선생이 없었으면 아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